한국을 배제하라.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잘렸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내린 결정에 한국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절반 가격에 짓겠다고 나섰고 유럽이 설계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사막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지은 도로가 갈라졌고 교량이 무너졌고 39조 원이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한국이 만든 도로만 균열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직접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막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웃기지도 않소이다. 한국을 배제한단 말이오. 내 말 똑똑히 잘 들으시오. 한국 그들이 망치를 내려놓으면 이 사막의 거대한 도시들은 멈출 것이고 한국 그들이 고개를 저으면 강대국이라 자부하는 당신들의 초고층 빌딩은 그 즉시 무너질 것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왕궁 서쪽 별관. 비전 2030 긴급 전략 점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8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자리였죠. 중동 역사상 가장 큰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리야드 메트로, 홍해 관광단지, 사막 한가운데 세울 미래 도시들. 이 자리에 3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의 진짜 안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전면 교체하자는 제안서.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빼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제 이름은 파이살 알라시드. 사우디 공공투자펀드 PIF 인프라사업부 수석 디렉터입니다. 25년 동안 이 나라의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왔죠. 네옴시티 초기 설계부터 리야드 메트로, 홍해 관광단지까지 사우디에서 삽 한 번 뜨는 대형 공사라면 제 사인이 안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커피향과 함께 느긋한 인사가 오가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32명의 시선이 전부 한쪽을 향하고 있었죠. 정면 스크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은혜색 정장에 금태 안경. 키가 190cm는 되어 보이는 장신이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그 미소가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이었죠. 빅토르 슈나이더. 독일 출신의 글로벌 건설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젠 맥킨지 파트너 출신으로 유럽과 중동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죠. 사우디 왕실이 외부에서 데려온 특별 자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옆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전 2030 인프라 비용 최적화 전략 보고서, 부재. 한국 건설사 전면 교체를 통한 35% 비용 절감 방안.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뛴 것 같았습니다. 한국 건설사 전면 교체. 그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죠. 빅토르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죠. 거대한 그래프와 함께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의존도 축소, 글로벌 다변화 전략, 신사숙녀 여러분. 빅토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죠. 낮으면서도 또렷한, 사람을 압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사우디 비전 2030이 안고 있는 구조적 비용 문제와 그 해결책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한국 건설사 세 곳의 이름이 떴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그 이름들 옆에 빨간 글씨로 교체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현재 비전 2030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42%를 한국 건설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빅토르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짚었습니다. 이 비율은 비정상입니다. 단일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죠.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죠. 국가별 건설 단가 비교표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은 규모의 도로 인프라를 시공할 때 한국 업체의 단가와 중국 업체의 단가입니다. 빅토르가 두 막대 그래프를 번갈아 가리켰습니다. 중국이 47% 저렴합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죠.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32명의 시선이 그래프에 고정됐죠.
그때 회의실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웨이거밍, CSCC, 중국국 영건설그룹 중동 총괄이었죠. 사우디 왕실이 비교 검토를 위해 초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빨간 넥타이, 눈이 가늘고 입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었는데 그 표정이 계산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대표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웨이거밍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은 단가만 낮은 게 아닙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같은 구간 시공에 한국이 14개월 걸리는 걸 저희는 9개월이면 끝냅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마치 짜놓은 듯한 타이밍이었죠. 새 화면에 중국 건설사의 실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세계 곳곳에 중국이 지은 건물과 도로와 항만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보시다시피 CSCC는 이미 전 세계 130개국에서 검증된 기업입니다. 빅토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쪽은 프랑스 빈치와 독일 호티프가 담당하면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역량과 세계 최저 수준의 시공 단가를 조합하는 겁니다. 빅토르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과거에는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한국 노동자들이 가장 싸고 가장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죠. 빅토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친 말을 하겠습니다. 한국은 삽질이나 잘하던 나라였습니다. 40년 전에 이 사막에 와서 땀 흘려가며 도로를 깔았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더 싸고 유럽이 더 세련됐습니다.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삽질이나 잘하던 나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관자놀이가 뜨거워졌죠. 목 안쪽에서 뭔가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빅토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이어졌죠.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빅토르가 새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보면 다릅니다. 국제건설 기술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유럽 상위권 기업들에 비해 설계, 역량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가 표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기업 이름 옆에 빨간 화살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빅토르가 최종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건설사를 중국과 유럽 컨소시엄으로 교체하면 첫째 비용 35% 절감, 280조 원 프로젝트 기준으로 약 98조 원입니다. 둘째 공기 단축, 중국의 시공 속도라면 최소 2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고도화, 유럽 설계사의 참여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98조 원 절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변하는 게 느껴졌죠. 32명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거밍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CSCC가 공식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아흐메드 왕자에게 건넸습니다. 네옴시티 1차 구간과 리야드 메트로 3개 노선. 한국 업체가 맡고 있는 구간을 저희가 인수하겠습니다. 가격은 현재 계약 금액의 55%로 하겠습니다. 55%. 거의 반값이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사우디 왕실 투자위원장. 비전 2030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흰색 토브와 붉은 슈마그를 쓴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의 고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수십조 원이 움직이니까요. 아흐메드 왕자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죠.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왕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빅토르를 봤죠. 다른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2명 중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빅토르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98조 원이라는 숫자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죠.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다. 32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빅토르가 금태 안경 너머로 저를 봤죠. 그 눈에 짜증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파이살 디렉터. 빅토르가 미소를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국을 빼면 안 됩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빅토르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역량은 단가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인프라의 근간을 세운 게 한국입니다. 4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 사막 기후에 대한 이해, 공기관리 능력, 이걸 숫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디렉터, 감정적인 주장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98조 원을 설명하실 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빅토르 편에서 나온 웃음이었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웨이거밍이 가세했습니다. 파이살 디렉터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잘했다고 해서 40년 뒤에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죠. 저희 CSCC는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에서만 고속도로 1만 2,000km를 시공했습니다. 한국 전체의 고속도로 총연장보다 깁니다. 숫자의 힘이었습니다. 1만 2,000km.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지배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것들을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지은 도로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보수 공사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걸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한 제 잘못이었죠. 아흐메드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땅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25년간 느낀 것들,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체감한 것들, 그것들은 전부 제 경험 속에만 있었지 숫자로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빅토르가 손목시계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파이살 디렉터. 특히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는요. 회의실에 또다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빅토르를 바라보는 시선에 경탄이 담겨 있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또렷한 수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사람들은 빅토르에게 매료돼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빅토르 대표의 제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건설사 세 곳의 계약 조정 통보를 보내십시오. 중국 CSCC와 유럽 컨소시엄으로의 전환 일정을 2주 안에 수립하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그 순간 빅토르가 저를 봤습니다. 승리자의 눈이었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만 들릴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요. 걱정 마십시오. 파이살 디렉터. 한국이 빠져도 이 사막은 잘 돌아갑니다. 원래 삽은 아무나 들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고통보다 컸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끓이는 꺼져 있었고 커피잔만 여기저기 남아 있었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건설사 전면 교체. 그 글자를 읽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이었죠. 아버지는 사우디 공공사업부 현장 감독관이셨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사막 횡단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그 현장에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었죠. 아버지는 자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한국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죠. 아이가 듣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55도 사막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그들은 일을 멈추지 않았어. 우리가 쉬라고 해도 안 쉬었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파이살, 한국 사람들을 잊지 마라. 그들이 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빈 회의실에서 제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건설사 세 곳에 공식 통보가 나갔습니다. 계약 조정 통보, 비전 2030 인프라 프로젝트 구조 변경에 따라 귀사와의 현행 계약을 재검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상 해지 통보였습니다.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을 뿐이죠. 한국 건설사들은 하루아침에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잘려나갔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수십 년간 사우디와 함께 일해온 회사들이 한 통의 서류로 잘려나갔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어두운 생각뿐이었죠.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25년간 이 사막에서 한국과 함께 일해온 제가 그 결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묘한 것이어서 그로부터 석 달 뒤에 이 사막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빅토르가 그토록 자신했던 계획이 산산조각 나고 웨이고밍의 약속이 모래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실력이 이 사막 위에 드러나게 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북서부 네옴시티 A구역 건설 현장. 저는 방탄 유리가 달린 SUV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차 안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왔죠. 밖은 55도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피부가 타는 온도였죠. 차가 현장 진입로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공사 차량이 멈춰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았죠. 레미콘 차량 8대가 일렬로 서 있었는데 한 대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차들이 멈춰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렇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기관지가 따가웠죠.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 발밑에서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균열이었죠. 실금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틈이 콘크리트 표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앞을 봤습니다. 균열이 직선으로 뻗어 있었죠. 10m, 20m, 50m. 눈으로 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금이 간 콘크리트가 아지랑이 너머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카림 하산이 헬멧을 쓰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카림은 이집트 출신의 현장 엔지니어였죠. 한국 건설사와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한국 업체가 빠지고 나서 중국 현장의 품질 감독관으로 재배치된 사람이었죠. 디렉터님, 카림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림을 따라 현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어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죠. 균열이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2줄, 3줄, 콘크리트 바닥 전체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3일 전에 최초 발견했습니다. 카림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균열이 30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2배로 늘었고 오늘 아침 측정하니 총 연장 120m, 최대 깊이 8cm입니다. 120m.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하루에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 낮 기온이 55도를 넘기면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20도 아래로 떨어지고요. 이 온도차가 반복되면서 내부의 응력이 축적된 겁니다. 콘크리트 배합이 이 기후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배합이 맞지 않았다고요? 그럼 이 콘크리트는 뭘 기준으로 배합한 겁니까? 카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중국 내륙 기준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쓰는 표준 배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내륙은 사막이 아닙니다. 온도차가 이렇게 극심하지 않죠. 그 환경에서 쓰는 배합을 55도 사우디 사막에 그대로 가져왔다니. 한국 업체가 시공할 때는 배합이 달랐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업체는 사우디 전용 배합을 썼습니다. 사막 극한 온도에 맞춰서 특수 온화제를 넣었고 양생 과정도 야간에만 진행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을 때 온도, 습도,
풍속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요. 저는 균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갈라진 틈 하나가 수천억 원어치 공사를 날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사무소에서 웨이거밍이 걸어 나왔습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고 구두를 신고 있었죠. 현장에 자주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파이살 디렉터, 오셨습니까? 웨이거밍이 평소와 같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다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죠. 눈이 웃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저는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웨이거밍이 균열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소한 표면 균열입니다. 사막에서는 흔한 현상이죠. 보수하면 됩니다. 보수하면 된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120m짜리 균열이 하루에 2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수하면 된다고요? 웨이거밍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하더니 말했죠. 파이살 디렉터, 건설 현장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민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림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이 총괄, 이건 표면 균열이 아닙니다. 구조 균열입니다. 기초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웨이거밍의 눈이 카림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죠. 카림 엔지니어, 당신은 품질 감독관이지 구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와서 확인하면 됩니다. 카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저는 웨이거밍을 똑바로 봤습니다. 웨이 총괄, 3일 안에 정밀 구조 진단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구간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겠습니다. 웨이거밍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디렉터님.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죠. 그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같은 시기 사우디 서부 해안 홍해 관광단지 B구역 프랑스 건설사 빈치가 맡은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터지고 있었죠. 저는 B구역 현장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공정률 현황, 계획 대비 진행률 31%, 예정 공정률 68%, 지연율 37%포인트, 37%포인트 지연. 쉽게 말하면 10 중에 7을 끝내야 할 시점에 3밖에 못 끝냈다는 겁니다. 카림이 B구역 현장을 다녀온 뒤 보고했습니다. 디렉터님, B구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카림이 노트를 펴며 말했습니다. 유럽 엔지니어 이직률이 40%를 넘었습니다. 3개월 안에 10명 중 4명이 떠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후 적응 실패입니다. 유럽 엔지니어들은 사막 현장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55도 고온의 모래바람. 현장에 1시간 나가 있으면 탈수 증상이 시작됩니다. 시공 관리를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품질 관리가 안 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사막 현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 아래 수건을 두르고 소금물을 마셔가면서 일했죠. 그게 40년간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었죠. 환경이 다르니까요. 문제는 빈치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공기 지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위약금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까지 9조 원에 달할 겁니다. 9조 원. 빅토르가 한국을 빼면 98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유럽 업체 하나에서만 9조 원이 새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뉴스가 터졌습니다. 디렉터님, C구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카림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교량 기초가 침하했습니다. 뭐라고요? 네움시티 C구역. 중국 CSCC가 맡은 2번째 현장이었습니다. A구역의 콘크리트 균열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고였죠. 교량 기초 침하. 다리를 지탱하는 바닥이 내려앉았다는 뜻입니다. 사막의 모래 지반 위에 교량을 세울 때는 특수한 기초 공법이 필요합니다. 모래가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면 구조물 전체가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죠. 저는 즉시 C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이 걸렸죠. 사막 한가운데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였죠.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공사가 전면 중단돼 있었습니다. 교량 교각 3개 중 하나가 눈에 띄게 기울어져 있었죠. 건설 노동자 수백 명이 공사장 밖으로 대피해 있었습니다. 카림이 현장 기술자에게 상황을 확인한 뒤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초 파일의 관입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카림이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사막 지반은 상층부는 모래지만 하층부의 안반이 불규칙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원래 이 구간을 시공하기 전에 6개월간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시추공을 120개 이상 뚫어서 안반 분포를 전부 파악했었죠. 중국은 지반 조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카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3주입니다. 시추공은 18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0개와 18개, 6개월과 3주. 그 차이가 지금 기울어진 교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중국 측 입장은 뭡니까?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요? 그 도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업체가 기존에 작성한 겁니다. 한국이 빠지면서 도면만 남겼는데 중국 측이 그 도면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도면에는 지반 조사 데이터 기반의 보정값이 포함돼 있었고 중국은 그 보정값을 무시하고 자체 공법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 도면을 갖다 쓰고 한국 데이터는 무시했다. 그리고 사고가 나니까 한국 도면 탓을 한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죠. 빅토르에게 보고가 갔습니까?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대표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카림이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빅토르가 아흐메드 왕자에게 보낸 보고서의 제목이 뜨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네옴시티 C구역 교량 기초 침하 사고 원인 분석 한국 건설사의 부실 설계 도면에 기인한 구조적 결함. 한국 탓. 한국이 빠지고 석 달 만에 터진 사고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줬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빅토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복구 비용 추산이 포함돼 있었죠. A구역 콘크리트 전면 재시공 7조 원, C구역 교량 기초 재설치 11조 원, B구역 공기 지원 위약금 9조 원, 합계 27조 원, 27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빅토르가 한국을 빼면 98조 원을 아낀다고 했었죠. 석 달 만에 그중 27조 원이 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더 진행하면 할수록 추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했죠. 그런데 그 사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조 원을 날리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의 답이 될 수도 있는 사실 하나를요. 그날 C구역에서 리야드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양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래와 바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아스팔트 도로뿐이었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이 도로 아시죠? 무슨 도로입니까?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깐 도로입니다. 40년 전에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도로 표면을 자세히 보려고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죠.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0년 된 도로인데 균열이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갓길에 차를 댔죠. 저는 차에서 내려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5도의 열기가 무릎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도로 표면을 만져봤죠. 매끈했습니다. 40년간 사막의 극한 온도차를 견뎌왔는데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도로 옆으로 수년 전에 다른 나라 업체가 시공한 연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의 상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된 도로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보수 흔적이 3군데나 보였죠. 패인 곳을 메운 자국, 균열을 메꾼 자국, 전부 응급처치의 흔적이었습니다. 40년 된 한국 도로는 멀쩡하고 5년 된 다른 나라 도로는 이미 3번이나 보수한 상태.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막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모래 알갱이가 피부에 부딪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자마자 카림을 불렀습니다. 카림, 한국이 과거에 시공한 사우디 인프라 전체의 내구도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까? 카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체요? 범위가 상당할 텐데요.
전부 뽑으십시오. 한국이 시공한 구간과 다른 나라가 시공한 구간의 내구도를 전부 비교해야 합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카림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져왔을 때 저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디렉터님, 카림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표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과 비한국 시공 구간의 비교표였죠. 한국 시공 구간 내구도 테스트 결과 전 항목 1등급, 40년간 주요 보수 공사 연건, 균열 발생률 0.3%, 비한국 시공 구간 평균 3등급, 10년 이내 보수 공사 평균 2.4회, 균열 발생률 12%, 0.3%와 12%, 40배 차이였습니다. 보수 공사 연건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 40년 전에 시공한 주요 도로와 건축물 중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했던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유지 보수만 있었고 구조적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40년입니다. 55도의 살인적인 열기와 영하까지 떨어지는 밤의 냉기, 거기에 모래 폭풍까지. 사우디의 사막은 지구에서 건축물이 살아남기 가장 어려운 환경 중 하나입니다. 그 환경에서 40년 동안 금 하나 안 가게 만들었다. 한국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카림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 업체와 10년 넘게 일하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막을 이해합니다. 사막의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철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콘크리트에 수분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걸 교과서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40년 전 55도 사막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면서 온몸으로 배운 것들. 그 경험이 콘크리트 배합에, 양생 방법에, 기초 공법에 전부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잊지 마라. 그들이 이 나라의 뼈대를 세웠다. 아버지 말씀이 데이터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품 중 하나였죠. 리야드 횡단도로 준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갈색 바탕에 색이 바랜 사진 속에 안전모를 쓴 수십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게 탄 얼굴이었죠. 티셔츠가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적혀 있었죠. 한국의 벗들, 이 사막에 길을 놓은 사람들.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55도 사막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만든 것들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금 하나 없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같은 사막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빅토르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삽질이나 잘하던 나라. 원래 삽은 아무나 들 수 있는 거라고. 틀렸습니다. 삽을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55도 사막에서 4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진을 서류 가방에 넣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었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깥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디렉터님, 미국 국무부에서 중동경제협력 차관보가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 칼슨, 미 국무부 중동경제협력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비전 2030에 미국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된 상태라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미국도 영향을 받는 구조였죠. 칼슨은 사우디에 직접 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칼슨을 만난 건 리야드 시내의 한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전형적인 미국 외교관이었죠.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악수할 때 힘이 셌죠. 파이살 디렉터, 상황 브리핑을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A구역 콘크리트 균열, B구역 공기 지연, C구역 교량 침하. 전부 설명했죠. 칼슨은 자료를 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국 업체를 빼고 나서 석 달 만에 이 상태입니까? 칼슨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빅토르 슈나이더의 보고서에는 한국 도면이 부실하다고 적혀 있던데요. 저는 카림이 정리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과 비한국 시공 구간의 내구도 비교 자료였죠. 칼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40년 전에 시공한 도로가 아직도 균열 하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이 석 달 전에 시공한 구간은 이미 120m가 갈라졌고 교량 기초가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쪽이 부실합니까? 칼슨이 데이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뛴 걸 느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아흐메드 왕자가 합니다. 칼슨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미국 업체는 투입할 수 없습니까? 벡텔이나 플루어가 급히 투입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타진했습니다. 벡텔은 이 규모와 이 기후 조건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칼슨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벡텔이 못한다고요? 네. 벡텔도 사우디 사막에서 이 규모의 긴급 재시공은 경험이 없습니다. 칼슨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도 이건 못합니다. 미국도 못한다. 그 말이 호텔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부 관료가 이 프로젝트를 미국도 감당 못한다고 인정한 겁니다. 칼슨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디렉터, 아흐메드 왕자와의 면담을 주선해 줄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빅토르가 아흐메드 왕자에게 달려갔죠. 한국을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 일본 시미즈 건설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한 겁니다. 일본 측에 공식 타진이 갔습니다. 사흘 뒤 시미즈 건설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빅토르의 마지막 카드마저 꺾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시미즈 건설 공식 답변. 단독 수행은 불가합니다. 한국 건설사와의 합작 컨소시엄이라면 참여를 고려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가 아니면 못하겠다. 일본 건설업계가 그렇게 답한 겁니다. 빅토르의 보고서를 받은 아흐메드 왕자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왕자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죠. 파이살 디렉터. 왕자님이 한국건설사 대표와의 직접 통화를 지시하셨습니다. 연결을 주선해 주십시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한국을 배제하고 계약을 해지한 지 석 달. 한국 측이 순순히 돌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통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직접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왕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했죠. 왕자님, 저희는 석 달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수천 명의 인력을 철수시키고 장비를 빼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시 투입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을 원하십니까? 기존 계약금 대비 28% 인상, 그리고 향후 5년간 비전 2030 인프라 프로젝트 우선 참여권. 아흐메드 왕자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28%면 수조 원이 추가되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왕자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왕자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죠. 하지만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였습니다. 파이살. 네, 왕자님. 한국 업체들이 돌아오면 가장 급한 구간부터 투입하시오. 즉시 실행했습니다. 한국 건설사 3곳에 연락이 갔고 2주 만에 선발대가 도착했습니다. 한 달 안에 4만 7천 명의 한국 인력이 사우디 사막에 다시 발을 디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투입된 곳은 A구역이었습니다. 중국이 시공한 콘크리트를 전부 걷어내고 재시공해야 하는 구간이었죠. 중국이 8개월 걸려서 만든 것을 부수고 다시 짓는 작업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추산으로는 재시공에 최소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중국 업체도 비슷하게 봤죠. 사실 당연한 추산이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로 기초를 다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고 상식적으로 6개월은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이 걸린 시간은 11주였습니다. 77일. 6개월 예상 공기를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낸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도착하자마자 24시간 교대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낮팀과 밤팀으로 나눴는데 콘크리트 타설은 무조건 밤에만 했습니다. 사막의 밤 기온은 20도 안팎이거든요. 콘크리트가 최적의 조건에서 양생될 수 있는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낮에는 철거와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55도 열기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안전모 아래 쿨링 조끼를 입고 현장을 누렸습니다. 30분 작업, 10분 그늘 휴식의 사이클을 돌렸죠. 열사병 방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선배들이 몸으로 만든 매뉴얼이었죠. 카림이 감탄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의 야간 콘크리트 타설 시스템을 보셨습니까? 레미콘 차량 24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타설 구간을 120m씩 나누고 각 구간에 3대씩 배치해서 연속 타설합니다. 한 바퀴 돌면 바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고요. 군사 작전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수백 개의 조명이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죠. 레미콘 차량이 줄을 지어 움직이고 수백 명의 작업자가 기계처럼 정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처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기계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저는 한 한국 엔지니어의 눈을 봤습니다. 땀에 젖은 안전모 아래에서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피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겠다는 눈이었죠. 그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디렉터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그 엔지니어가 안전모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죠. 제 할아버지도 여기서 일하셨습니다. 40년 전에요. 리야드 외곽 횡단도로 공사에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우디 발령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느껴봐라. 내가 젊었을 때 그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놓았다. 40년이 지나도 그 도로는 아직 있을 거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놓은 도로가 아직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균열 하나 없었습니다. 그 엔지니어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죠. 대신 안전모를 다시 눌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40년 뒤에 그렇게 남을 겁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레미콘 차량 사이로 걸어가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 40년 전 할아버지가 걸었던 같은 사막 위를 같은 안전모를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현장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11주가 지났습니다. A구역 재시공이 완료됐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가 올라왔을 때 검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합격률 99.2%, 중국 시공 당시 불량률이 34%였습니다. 그걸 한국이 다시 지으니 합격률 99.2%, 불량에서 완벽으로 11주 만에 C구역 교량도 한국팀이 맡았습니다. 심화된 기초를 전부 드러내고 집안 조사부터 다시 시작했죠. C추공을 140개 뚫었습니다. 중국이 18개 뚫었던 걸 한국은 140개 뚫은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를 새로 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이후 사막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활기가 돌았죠. 카림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한국팀이 오니까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 작업자들도 따라서 빨라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걸 옆에서 보면 안 할 수가 없나 봅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 회의가 남아 있었죠. 빅토르 슈나이더. 그 남자와의 마지막 대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왕궁 서쪽 별관. 석 달 전 한국 배제를 결정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 같은 에어컨 소리.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비전 2030 인프라 프로젝트 중간 점검, 최종 보고 회의. 2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미국에서 온 칼슨 차관보가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왼쪽 세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USB 하나를 쥐고 있었죠. 지난 석 달간 카림과 함께 정리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빅토르 슈나이더가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과 달랐습니다. 은혜색 정장은 같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웨이거밍도 마찬가지였죠. 평소의 계산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턱을 괜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현장 데이터로만 이야기합시다. 프레젠테이션은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꽂고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석 달간의 현장 데이터를 업체별로 정리한 종합 비교표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개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죠. A구역, 네옴시티 기반 시설, 중국 CSCC 시공 결과, 콘크리트 균열 총연장 340m, 불량률 34%, 공사 전면 중단 후 한국 업체가 재시공, 재시공 소요 기간 11주, 품질 검사 합격률 99.2%, 스크린에 두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불량률 34%와 합격률 99.2%, 빨간색과 파란색이었죠. B구역, 홍해 관광단지, 프랑스 빈치 시공 결과, 공정률 계획 대비 37%포인트 지연, 유럽 엔지니어 이직률 40%, 누적 위약금 9조 원, 현재 한국 업체와 공동 재시공 진행 중, C구역, 네옴시티 교량, 중국 CSCC 시공 결과, 교량 기초 침하, 원인 집안 조사 부족, 중국 시추공 18개, 한국 재시공 시추공 140개, 복구비 11조 원.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웨이거밍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있었죠. 종합 손실 현황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구간 부실 시공 복구비 18조 원, 유럽 구간 공기 지연 위약금 9조 원, 한국 업체 재투입 추가 비용 8조 원, 기타 간접 손실 4조 원, 합계 39조 원, 39조 원. 빅토르가 한국을 빼면 98조 원을 아낀다고 했었습니다. 현실은 39조 원을 날린 겁니다. 아낀 게 아니라 잃었습니다. 석 달 만에 39조 원이 사막의 모래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반면 저는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 업체 재투입 이후 성과, A구역 재시공 완료, 소요 기간 11주, 예상 공기 6개월의 3분의 1점, 품질 합격률 99.2%, C구역 교량 기초 재설치 진행 중, 공정률 88%, 예정 공기보다 3주 앞당기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띄웠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에서 꺼낸 그 비교 자료였습니다. 한국 시공 구간 40년 내구도 데이터, 전 항목 1등급, 주요 보수 공사 연건, 균열 발생률 0.3%.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5초, 10초, 30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흐메드 왕자가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서 빅토르에게로. 왕자의 눈이 빅토르를 향한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슈나이더 대표. 왕자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죠. 당신이 석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빅토르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죠. 한국을 배제하면 98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소. 중국이 더 싸고 유럽이 더 세련됐다고 했소. 한국은 삽질이나 잘하는 나라라고 했소. 왕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죠.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까? 왕자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39조 원의 손실, 교량 침하, 콘크리트 균열, 공기 지연. 이게 당신이 약속한 효율화입니까? 빅토르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중국 측의 시공 품질 문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도면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도면에 문제가 있었다? 왕자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파이살 디렉터, 그 주장에 대해 답하시오. 저는 카림이 정리한 기술 분석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도면에는 사우디 사막 집안의 맞춤 보정값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집안 조사 데이터 120개 시추공, 기반의 정밀 보정값입니다. 중국 측은 이 보정값을 무시하고 자체 공법으로 대체했습니다. 시추공 18개만 뚫고 시공에 들어갔죠.
사고 원인은 한국 도면이 아니라 한국 도면을 무시한 겁니다. 빅토르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왕자가 다시 빅토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왕자가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류 표지를 보는 순간 그가 뭔지 알아챈 게 분명했죠. 슈나이더 대표. 왕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랑스 빈치 그룹과 독일 호티프에 대한 당신의 사전 컨설팅 계약서입니다. 한국 업체를 교체할 경우 해당 유럽 건설사를 대안으로 추천하는 조건으로 프로젝트 총액의 1.5%를 컨설팅 수수료로 받기로 한 계약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 280조 원의 1.5%면 4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자님, 이건 업계 표준 관행입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고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뿐입니다. 왕자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4조 2천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 28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까? 빅토르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때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당신 말을 들은 건 제 판단착오였소. 하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8명이 동시에 긴장한 게 느껴졌죠. 한국을 배제한다고 했소? 왕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뭐라 설명하겠소? 39조 원을 날리고 교량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진 걸 뭐라 하겠소? 반면 한국은 40년 전에 지은 것도 멀쩡하고 석 달 전에 다시 지은 것도 완벽합니다. 이래도 한국이 삽질이나 잘하는 나라입니까? 빅토르의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웨이거밍은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왕자가 비서를 받습니다. 슈나이더 대표와의 모든 자문 계약을 즉시 해지하시오. 그리고 CSCC와의 자녀 계약도 검토에 들어가시오. 빅토르가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이 구부러져 있었죠. 석 달 전 190cm의 장신이 회의실을 지배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 문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칼슨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칼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 현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55도 사막에서 4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드는 역량은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겁니다. 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파이살. 네, 왕자님. 한국건설사를 비전 2030 전략적 건설 파트너 1호로 공식 지정하겠습니다. 향후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의 1순위 협력 대상으로 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죠. 감사합니다, 왕자님. 꼭 그래야 합니다. 왕자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자 전원을 둘러보며 말했죠. 오늘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39조 원짜리 교훈이었죠. 싼 게 비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위기가 와야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한국만큼 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죠. 저는 또다시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석 달 전과 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석 달 전에는 무력감에 짓눌려 있었죠. 지금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리야드 횡단도로 준공식, 검게 탄 얼굴에 한국 노동자들이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리야드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40년 전 한국이 시공한 사막 횡단도로. 그 도로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석양은 세상에서 가장 붉습니다.
하늘 전체가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40년 된 아스팔트 위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끝없는 사막이었죠. 모래와 바위뿐인 땅. 이 도로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32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 55도 사막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번 돈을 한국에 보내고 결혼 반지까지 내놓아가며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흘린 땀이 이 아스팔트 속에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균열 하나 없는 이유가 콘크리트 배합이나 양생 기술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왔습니다. 40년 뒤에 같은 사막에 같은 안전모를 쓰고 할아버지가 놓은 도로 위를 걸으며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변에서 작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진 낡은 표지석이었죠. 모래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래를 걷어냈습니다. 아랍어가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이 길을 놓은 한국의 벗들에게 당신들의 땀이 이 사막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파이살 알라시드. 아버지가 중공 때 세워두신 표지석이었습니다. 40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남아 있었죠. 한국이 만든 도로 위에 아버지가 세운 표지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표지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석양빛이 아랍어 글씨 위에 떨어져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을 배제하겠다고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웃기지도 않소이다. 한국 그들이 망치를 내려놓으면 이 사막의 거대한 도시들은 멈출 것이고 한국 그들이 고개를 저으면 수백조 원짜리 미래 프로젝트가 그 즉시 무너질 것이요. 한국은 삽질이나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막에 뼈대를 세운 나라입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32만 명의 땀이 만든 길 위에서 4만 7천 명의 후손들이 새로운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숫자로도 그 어떤 보고서로도 이 나라의 진짜 실력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실력은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5도 사막에서 4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든 나라, 대한민국. 그 시작은 맨손으로 사막의 길을 놓았던 32만 명의 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유를 이 이야기가 보여줬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